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하면서 취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허위 증언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결론 났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구형량은 15년형이었는데 징역 7년 1심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나 이것부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 혐의 다 인정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도 인정했고요. 그러니까 국헌문란이 있었고 또 폭동을 일으키는데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종 선고는 징역 7년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헌을 문란케 했던 폭동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온 국민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7년밖에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 이상의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수 있겠는가? 네.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런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전 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일종의 이제 감경 사유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메시지 계엄이다라고 얘기했던 논리와 뭐가 다른가?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했는데 군을 물론 이제 그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 성립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재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미 지시는 했고 결국 소방청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그 한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이상민 전 장관도 항소심에 가서 나는 메시지 단전 단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선고받았어요. 네. 근데 재판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징역 7년밖에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재판부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일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당연히 비판적인 여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두 번째 내란 관련 재판 결과였는데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그 내란죄 구성 요건 중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좀 비교적 넓게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국헌문란의 목적은 저희가 학술적으로 보면 실제 헌법상의 그 헌법기관들의 권능 행사를 상당 기간 불가능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판례도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판결 설시 내용을 보면 실제 그 봉쇄 국회 병력이 파견돼 이 진주한 이 부분 관련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다소 조금 넓게 인정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요임무 종사자의 그 범위도 좀 넓게 인정한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때 조금 놀랐는데 그때도 막지 않은 이 부작위를 마치 자기와 같이 평가해가지고 국헌문란의 중요임무 종사에 종사했다 중요임무에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소방청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봉쇄 문건을 본 거, 그리고 그 봉쇄 문건을 보고 전화하기 직전에 국회 상황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과 통화한 내용 등도 있고 그 뒤에 뭐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나서
전화를 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넓게 인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치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인정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허나 네.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률 적용할 때는 조금 넓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앞으로 뭐 항소심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양형의 부분은 양형은 사실은 정상적인 양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게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러면 양형 기준이 별도로 없단 말이에요. 내란 관련 죄에 대해서는. 그럼 이전에 선례를 따라야 되는데 저희가 선례를 보면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플러스 5.17 내란 관련해서 그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이 최종형이었고요.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7년이 최고형이었어요. 최종형이. 네. 나머지 이제 중유무 종사했던 사람들은 5년에서 8년 정도를 최종형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있던 선례형을 아마 양형 기준 삼아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재판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재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재판의 양형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예컨대 특검이 그렇게 엄한 처벌을 주장한 특검조차 15년을 구형했던 것인데 그보다 8년을 넘게끔 얹어서 형을 선고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따라서 그 부분이 아마 그 내란 재판부가 이제 별도로 구성이 돼서 항소심을 진행할 텐데 거기서 다듬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조사를 통한 확정 단계에는 이 부분은 아마 항소심 가도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 사실관계만큼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법리 적용 면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정한 재판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뭐 무조건 똑같은 형을 선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아마 CC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상민 장관은 그냥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CCTV에 그대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파로 제일 가까운 관계이기도 했고 그리고 계엄 당일날 제일 먼저 호출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지방 일정 소화하다가 가장 먼저 올라왔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동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모인 자리에서 했다는 걸 보면 얼마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선포를 할 거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미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전 총리하고 둘이서 수신호 주고받고 웃고 문건 받고 난 다음에 그 문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소방청장한테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이중간 그 판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론의 사전 검열을 금지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비춰봤을 때에도 예. 단전 단수는 언론사 기능 정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전 검열하고 대등한 정도의 어떤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최저한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 5년에서 조금 더 많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하는 건 내란죄라고 하는 죄의 어떤 무거움과 그것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들까지 합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건 너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들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인물 모두 같은 15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낮다고 보세요? 재판부는 다르긴 했습니다만. 이진관 부장의 그 양형 기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죠. 저는 이진관 부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실 확정의 그 과정은 굉장히 정치했다라고 제가 평가한 이유가 이진관 부장의 그 판결문에 제가 그런 감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정서에서 이 내란이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죠. 엄단해야죠. 네.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런데 이전에 비교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진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게 5.17 그 비상기업 전국 확대에 따른 그 내란 평가받는 그 부분하고 군사반란, 심지어는 내란 목적 살인 이 죄의 양형보다 훨씬 더 높게 그 죄질이 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국민적 정서상에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권력 찬탈을 하기 위해서 했고 권력 찬탈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권력을 얻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물론 민주화가 고도화된 이 시점에서 충격은 더 컸죠. 그러나 그 충격이라는 것 빼고 엄밀하게 법조인으로서 보게 되면 그 죄질을 정할 때 그 이전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큰 이전의 형량을 비춰봐도 파격적인 형량을 갖다가 선고한 거예요. 그게 저는 오히려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봉쇄문건, 기관 봉쇄문건을 보고 네.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알았다는 거하고 이 계엄의 형태가 내란 형태, 내란 목적이었던 것을 캐치했다는 거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재판부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한 그 사전의 모의 같은 것들을 또는 이 내란에 대한 모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계엄을 사전에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계엄의 형태 내지 목적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군을 파견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봉쇄 그 어떤 문건을 보고 그 단전 단수를 전화해가지고 혹시 전화 온 적 있느냐? 어디서 단전 단수 관련된 문의 온 적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소방청장한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양형을 정한 이유는. 그 뒤에 소방청장 또는 소방차장 등이 재난본부장 등에게 구체적 명령하다는 게 아니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라. 이 정도를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직권남용을 과정에서 있었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진 않았다. 그런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그 과담 정도나 가담을 이런 결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양형에 반영한 부분이고, 그럼 요걸 그대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갖다 보면 네. 더 경해요. 한덕수 전 총리는. 왜냐하면 물론 국정의 2인자로서 막지 못한 책임이 있죠. 재판부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막지 못한 행태가 본인의 부작위가 본인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해서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가만히 있는 게 당신의 역할이야. 이런 식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부작위였었던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본인이 안 한 거예요. 또는 겁나서 안 했든 아니면 어떻게든 안 했든. 그런데 그 안 한 거에 대한 평가가 한 것처럼 해서 이진관 부장은 그걸 유죄로 인정했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저는 논리적이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 재판의 양형을 당부당을 따지는 것은 뭔가 결과와 원인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진관 판사의 판단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판결, 그다음에 명태균 씨 판결 이런 것들 봐도 그렇지만 사법부가 최근에 뭔가 좀 바뀐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소기각도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진관 판사의 판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사법부는 오히려 사법부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국민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진관 판사가 판단할 때 위로부터의 어떤 계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반역은 똑같은 반역이지만 아래로부터의 반역은 오히려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정권 찬탈을 하기 쉽고 더 국헌문란하기 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더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엄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국정 2인자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걸 막지 못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계엄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개최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할 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런 식으로 판사 운에 따라서 선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 갔을 때에도 역시 지금 그 추첨을 통해 가지고 판사가 결정이 되고 그 재판부가 판단할 때 국민들은 그 판사가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사이길 간절히 바라는 이런 상황을 기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짧게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자꾸 이상한 비교를 하시는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이 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죠.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런 특검이
동일한 15년 구형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어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게 이례적인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증관 부장의 그 재판부가 이례적인 거죠. 그다음에 형사 책임 형량을 정할 때요. 결과 책임이 가장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 결과 책임 플러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십시오라고 예방적 효과를 주는 이런 의미의 재판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 책임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조인들의 철칙입니다. 예컨대 앞으로 엄단하면 누구도 죄에 안 범하겠죠. 근데 그 엄단, 죄를 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 그 엄단이 책임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내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마치 아쉽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두 죄를 비교할 때 어느 게 이례적인지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에 이증관 부장이 그게 원칙이고 뒤에 지금 오늘 재판 판결한 분이 그게 이례적이다. 저는 이렇게 평하는 게 이례적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질문 그래도 짧게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선고 이후에 이 전 장관이 미소를 좀 지은 모습이 좀 화제가 돼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본인은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증관 판사의 판결을 봤잖아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하는 걸 봤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 형량이 되고 어느 정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지를 잘 알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선고되는 거 보니까 징역 7년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안도해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뭐 최근에 이제 권성동 의원과도 많이 비교를 하던데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내란 문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고 내란죄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고 결국 나중에 가서 나도 특별 사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징역 7년 나오면 항소심 가서 더 아마 형량이 낮아지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누구보다 잘 아는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너무 피고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물론 본인이 이제 저런 일에 가담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자성도 마음속으로 했겠죠. 그 법적 평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이제 아빠 사랑해라는 자녀분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으로서 의연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이증관 부장의 형량이 비교적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그 걱정을 했었겠죠. 사법부가 들쭉날쭉할 수 있겠구나. 또 여론에 휩쓸릴 수 있겠구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다소의 그런 느낌도 가미됐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단락됐다라는 이게 보통 피고인들이 선고 전에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 전에. 그리고 선고가 되면 그 형이 중형이든 그렇지 않든 저렇게 약간 뭔가 마음을 푸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어떤 표정이 아니었을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그 끝난 그 양형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이런 어떤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절차가 끝났고 어떻게 보면 업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회한도 곁들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당초 예정됐던 이 청와대 대통령 여야 대표의 오찬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또 했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오늘 오찬 예정 시간에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하게 됐는데 사실 이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오찬을 할 것으로 좀 보여졌습니다만 1시간 전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먼저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하루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점심 먹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 유용하고 필요할 때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 정치권 전반에 관련된 이해관계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당면 과제가 뭐냐면 지금 법 왜곡죄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대법관을 증언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4심제라고 저희가 일컫는 헌법 소원제도가 네.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제안에 대해서 호응하고 화답하고 나서 그걸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영수회담을 하러 가는 목적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당면 과제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하도록 대통령께 중재를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대통령의 중재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는 아까 결례라고 했는데 대통령께는 결례가 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네. 국민께 더 큰 결례는 야당으로서 저런 악법이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이 법을 아예 막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법은 이미 통과돼가지고 막지 못하는데 가서 점심 먹고 잘했다, 앞으로 협치하겠다. 저는 이거는 야당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 그 처사를 정청래 대표가 하신 거예요. 막고 있었어야죠. 그러면 막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과 여러 말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본회의는 23일로 잡아놨고 23일날 필리버스터 하고 필리버스터 막고 해가 27일까지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왜 하필 그거를 저녁 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자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사실 약간 약 올리는 느낌이잖아요. 또 앞으로 협치돼서 이거 좀 법 왜곡죄 이거 통과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다음에 법관 증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 호소하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호소 대상을 미리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면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죠? 그럼 또 앞으로 협치합시다라고 또 가서 통과하고 또 가기 전에 통과시키고 협치합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글쎄요. 그 국민의 어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거센 항의에 직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못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식당 노션은 들어봤어도 정치 노션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식당에도 예약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하면 그것도 결례가 되고 식당에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자신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붙잡아 놓고 5,000 예약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1시간 전에 나 못 가겠어 이렇게 통보하는 게 이게 뭔가 대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문시장에 갔더니 상인들이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걸 대통령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통과했다고, 뭐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통과했다는 걸 빌미 삼아서 지금 대통령을 안 만나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그냥 단순히 장동혁 대표만 그 대통령을 안 만난 게 아니고 상임이나 모든 일정, 국회 본회의까지 다 보이콧했어요. 민생 법안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같이 해서 66개 법안을 통과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서무시장의 상인들의 고충이나 어려움,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문제가 돼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안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됐다고 하면 차라리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같이 만나는 자리였던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오히려 야당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본회의 통과 때까지 야당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 오찬에 불참한 이유들 아까 앞서 저희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 두 법안, 이 대법관 증언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 의도다라는 얘기로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증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년 이후부터 3년에 걸쳐서 2명씩인가요? 이렇게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4명씩 증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의 구성이 확 바뀝니다.
한 분의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대법관을 그렇게 많이 바꾸게 되면 실제 아무리 중립적으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엇갈리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그 4심제라고 저희가 일컫는 헌법 소원제도는요. 네. 저 대법관은 왜 늘립니까? 대법관은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법원에서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건이 그만큼 많고. 그런데 26명이 재판한 이 내용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잖아요. 두 번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속적으로 직업공무원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좋게만 보면 이 부분은 외부의 입김이 들어갈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구성원리를 보게 되면 3명을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집단이에요. 이건 정치적인 조정작용을 하라는 것이지 권리구제에 나서라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분쟁 해결에 나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이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전부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재판을 바꾸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하게 된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류중인 게, 자, 3건에 대해서는 1심에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면 끝날 수 있는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가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예요. 왜 지금 터놓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구성비율을 보면 실대 2예요. 보수가 2고 중도 진보가 7입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빌드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자, 국민의 권리 구제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갈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비가 비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들을 선임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냐, 아니면 권력자를 위한 이게 제도 개악이냐, 이건 국민이 뻔히 어떤 표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법사위에서. 자,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는 민주당 맘만 먹으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레디고 하기 전에 저분은 협상을 해야죠. 최소한 제가 정청래 대표라면 일단은 잠깐 멈춰놓고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대통령의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통과시키든 말든 그게 절차상 맞는 일이지. 밥 먹자고 대통령이 불렀는데 가가지고 그럼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오는 것인데 그 협상 대상을 갖다가 통과시켜놓고 그냥 간다. 아니,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서로 간에 소청해놓고 나서 접시에 물 담아서 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몇 명 임명했죠? 14명 중에 10명 임명했어요. 그 대법관들이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 재판 항소심 재판을 뒤집는 그런 판결을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법관 다 바꿔도 괜찮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을 바꾸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예. 증언을 해서 임명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대법관 임기는 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그럼 바꾸고 싶어도 제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영원히 민주당이 다 대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기 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돌아와서 바꾼다고 해가지고 한 정권에서 다 임명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대답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다 재판 소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권력 남용에 따른 그런 사건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치 모두 사심제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좀 왜곡하거나 이런 주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이런 방식보다는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건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전에 대법관 증언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대법관 증언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몇 명 정도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는 게 좋은지 얘기하는 게 그게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얘기일 것 같고요.
재판 소원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공권력 남용에 따른 재심 사건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 소원이 가능한 사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게 낫지. 지금 사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법재판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기관인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뭐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 같이 그냥 무작정 동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가 네, 짧게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재명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짧게 재판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받을 재판의 재판부 구성을 늘려놓고 그걸 어느 국민이 그걸 용납해 줍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거센 반대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순서가 돌아와서 하는 거하고 내가 재판의 당사자 될 가능성이 거의 큰데 네. 그분이 12명을 더 증언해가지고 본인이 임명하는 거고 이게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